자, 우리 오늘 경제론 수요 공급할 차례예요. 74페이지입니다. 네, 폈나요? 네, 수요 공급. 네, 수요 공급 이론은 제가 4문제가량 출제가 된다 그랬죠. 네. 그리고 수요 공급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파트적으로 파트 봤을 때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지금부터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래요. 차근차근. 네. 자, 먼저 수요 공급 이론에서 첫 번째가 그럼 수요가 뭔지 수요의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의 개념. 네. 메모를 이렇게 하세요. 수요의 개념. 일단 수요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74페이지에 수요의 개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보니까 수요량의 개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수요가 뭐고 수요량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수요의 개념은 앞에 무슨 말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말들은 일정 기간 동안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려는 욕구예요. 그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뭐라고 그런다? 수요라고 그럽니다. 네.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 수요는 뭔가 살려고 하는 욕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요량은 뭐냐? 수요량, 참고로 수요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가격이 주어졌을 때, 특정 가격이 주어졌을 때 구매하려는 수량이에요. 차이를 굳이 구별하는 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이게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고 수요량은 그게 양으로 표시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일정 기간이라는 말이 중요하고 구매하려는 이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네. 자, 수요의 개념. 거기 보시면 양가로 일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량이라고 되어 있죠. 유량. 유량 보이세요? 네. 유량의 개념 줄치고요. 유량의 개념.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에 유량의 개념. 네. 그리고 양가로 2번 오른쪽 보니까 사전적 개념 되어 있습니까? 자, 양가로 3번에 유효 수요 되어 있나요? 네. 그 3개를 줄을 치세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수요의 개념 이런 말이 나오면 유량, 사전적, 유효 수요 이게 딱 연결이 돼야 돼요. 수요의 개념 그럼 뭐가 생각이 나야 된다고? 유량, 사전적, 유효 수요. 네. 그럼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유량이 뭐고 사전적이라는 게 뭐고 유효 수요가 뭔지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요의 개념 그러면 유량, 사전적이다, 유효 수요다. 자, 조금 전에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게 수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량이라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측정되는 개념을 유량이라고 그럽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볼 겁니다. 유량을 일단 넘어가고요. 양가로 이번에 사전적 개념이라고 돼 있죠. 네. 사전적 개념. 자, 무슨 말이냐?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구매하려는, 여기 하려는이라고 돼 있어요. 의도거든요. 의도. 구매하려는 수량, 의도예요. 그래서 수요와 수요량은 실제로 구매한 게 아니고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시험에 수요량이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게 X다 이런 뜻이에요. 의도를 나타낸다. 의도가 사전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사전적이라는 의미는 아시겠죠? 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교재 74페이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수요의 개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요란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재화나 용역을, 재화라는 것은 물건을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물건을 재화라 불러요. 재화나 용역을 구매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게 어떤 말이 중요할까요? 하고자. 그래서 하고자가 중요한 거야. 하고자. 구매한 그러면 안 돼. 구매한 그러면 안 돼요. 구매하고자. 의도란 말이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수요량은 또 이렇게 돼 있죠. 수요량은 거기도 마찬가지 일정한 가격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인데 무슨 수량이라고 돼 있어요? 최대 수량이에요. 최대 수량. 무슨 말이냐? 나는 아파트를 사고 싶어. 그럼 수요예요. 욕구죠. 근데 아파트가 만약에 한 채에 1억이면 나는 두 채를 살 거야. 그럼 그는 두 채는 뭐가 된다? 수요량이 된단 말이야. 이때 이 두 채는 이 사람이 가격이 1억이면 나는 최대한 두 채 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량은 최대량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가격 같으면 나는 최대한 이 정도 사겠다. 이런 뜻이에요. 수요량은 뭐라고요? 최대량. 최대량. 자, 그 밑에 보시면 수요 가격이라고도 있나요? 수요 가격은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격이에요. 수요 가격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고 가격 되어 있죠. 네. 자, 그럼 수요와 수요량 정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수요와 수요량은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려는 욕구는 수요, 구매하려는 수량은 수요량. 됐어요? 그리고 그 수요량은 최대량이다. 그리고 그때 지불하려는 가격은 최고 가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유량은 제가 좀 이따 한다 그랬고. 그리고 제가 사전적이라는 거 설명드렸죠? 실제로 구매한 게 아니고 구매하려는, 구매하고자 하는, 그렇지. 사전적 의도다. 의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효수요입니다. 유효수요. 부동산 수요는 유효수요입니다. 유효수요. 부동산 수요는 유효수요입니다. 그럼 유효수요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유효수요. 유효수요는 구매력을 갖춘 수요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수요는 물건을 구매하려는 욕구라 그랬잖아요. 근데 유효수요는 이 의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수요는 아까 물건을 구매하려는 의도라고 그랬잖아요. 욕구라 그랬잖아요. 근데 유효수요는 의도뿐만이 아니라 구매 능력도 같이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유효수요는 뭐라고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 그럼 이때 이 구매력이라는 거는 뭐냐는 거죠. 구매력. 구매력. 네. 자, 구매력은요. 소득은 당연히 구매력에 들어가죠. 소득이 높다 그 말은 구매력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득은 당연히 구매력에 들어가고 소득뿐만이 아니라 차입 능력도 은행에서 대출 차입 능력도 구매력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도 구매력에 포함이 된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합니다.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이다. 유효 수요란 구매력을 갖춘 수요이다. 이 구매력에는 소득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시험에 구매력은 소득만을 의미한다 그러면 X입니다. 네, 차입 능력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유효 수요하고 비교되는 개념이 있는데, 네, 잠재적 수요라는 게 있어요. 잠재적 수요. 잠재적 수요는 구매력을 갖추지 못한 수요예요. 구매력이 없는 수요다. 의도는 있어요. 그 물건을 구매하려는 욕구, 의도는 있는데 뭐가 없다? 구매력이 없어요. 구매력. 그래서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는 비교되는 개념이다. 그죠? 네, 비교되는 개념입니다. 이 유효 수요를 실질 수요라고도 그러고요. 잠재적 수요를 예비 수요라고도 그럽니다. 자, 수요의 개념 중요한 거 다 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요의 개념 딱 나오면 세 개가 생각나야 돼. 유량, 사전적, 유효 수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요의 개념에서 첫 번째, 수요란 욕구다. 구매하려는 욕구다. 수요량은 그게 수량으로 표시된 거다. 구매하려는 수량. 그런데 최대량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사전적이라는 거는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 아니고 의도이다. 의도이다. 유효수요란 구매력을 갖춘 수요이다. 여기서 구매력은 소득뿐만 아니라 차입 능력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유량, 저량 한번 볼게요. 네, 유량과 저량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오죠. 유량과 저량. 우리 교재 보시면 74페이지에 핵심 정리해가지고 유량, 저량이 나와 있습니다. 네,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편에 속합니다. 빈도수가 높습니다. 자, 유량과 저량은 무언가를 측정할 때 관계되는 개념이에요. 측정. 측정이라는 게 뭡니까? 길이를 재어본다든지 무게를 달아본다든지 그런 게 측정이죠. 그죠? 숫자를 세어본다든지 이런 게 측정이란 말이에요. 자, 어떤 측정을 할 때 일정 시점에 측정을 할 수 있는 개념은 저량이라 그러고, 기간을 명시해 줘야만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을 유량이라 그럽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만약 어떤 사람의 체중을 알고 싶어요. 체중, 몸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무게는 지금 이 시점에 바로 알 수 있나요? 네. 체중계 바로 올라가면 바로 알 수 있죠? 네. 이런 건 저량이에요. 저량.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바로 알 수 있는 거. 그건 저량이다. 자, 그럼 만약에 지금 우리 강의실에 앉아있는 사람 수, 저량이에요. 지금 세보면 되죠? 그럼 울산 인구 뭘까요? 지금 세어보면 되죠? 뭐 어떻게 셉니까? 그러지만 알 수는 있죠? 세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알 수 있는, 이 시점에 바로 알 수 있는 개념은 뭐라 그런다? 저량이에요. 저량. 그럼 유량은 뭐냐? 이 시점에 몰라. 시점을 얘기해 가지고는 알 수 없고 기간을 얘기해 줘야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보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보고 선생님 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 사람 보고 지금 이 시점에 소득이라는 거는 뭐 없어요. 그럼 이 사람 저한테 다시 반문합니다. 저한테 소득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한 달 소득 말하는 겁니까? 1년 소득이요? 1시간 소득이요? 이렇게 저한테 되묻죠. 왜? 내 질문이 잘못됐거든. 그럼 제가 정확한 답을 얻으려면 한 달 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1년 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1시간 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기간을 명시해 줘야만 이 사람이 정확한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겠죠. 맞아요? 이러한 개념을 뭐라 그런다? 유량입니다. 자, 경주에 애들을 데리고 놀러 갔어요. 자전거 빌려준 데가 있죠. 거기 가가지고 이 사용료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주인이 다시 되묻죠. 1시간 타실 거예요? 30분 타실 거예요? 그 맞아요? 기간을 명시해 줘야만 알 수 있어요. 사용료. 그런 개념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유량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저량은 시점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 바로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을 뭐라 그런다? 저량. 기간을 명시해 줘야만 측정할 수 있는 걸 뭐라 그런다? 유량. 그럼 아까 수요 보세요. 수요는 여기 일정 기간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수요와 수요량은 저량입니까? 유량입니까? 유량이다 이 말이에요. 유량. 그럼 우리 시험에서 뭐가 잘 나오느냐? 저량의 예를 잘 물어봐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물어봅니다. 저량의 대표적인 게 가격입니다. 가격, 가치. 이런 것들은 지금 바로 알 수 있죠. 이거 얼마입니까? 그러면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가격, 가치. 그리고 인구, 네. 통화량. 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 교재 보면 좀 나와 있는데 나중에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75페이지에 그 박스가 보이세요? 네, 거기 보면 저량에 보니까 가격, 가치, 인구 이런 말 나와 있죠? 네. 그 중에서 제가 몇 개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가격, 가치, 지가가 토지 가격이거든요. 어차피 가격이란 뜻이고, 인구.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옆에 보면 주택 재고량 보이세요? 네, 재고.
재고. 재고는 절량이에요. 재고는 절량이에요. 바로 지금 세볼 수 있죠. 재고는요. 재고 절량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보면 주택 보급률 보이세요? 네, 주택 보급률 절량입니다. 자, 유량 보겠습니다. 유량. 유량의 대표적인 예는 소득이에요. 소득. 사용료. 사용료와 관계되는 게 지대죠. 토지 사용료. 지대. 임대료도 그러면 유량일까요? 절량일까요? 유량이죠. 한 달간 임대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임대료도 사용료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생산량. 생산량. 또는 뭐 거래량. 생산량, 거래량 같은 게 대표적인 유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량은요, 영어로 스톡이라 그래요. 유량은 플로우라 그럽니다. 플로우. 플로우. 자, 그리고요, 이 저량은 단기 개념이에요. 단기. 제가 나중에 단기, 장기 다시 설명드릴 텐데, 지금 그냥 저량은 단기다. 유량은 장기입니다. 장기. 그래서 우리 그 예에 보면 저량에 단기 공급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단기라는 말이 들어가면 저량이에요. 그러면 공급도 공급이지만 장기 공급 그러면 그건 뭐가 될까요? 유량이죠. 장기 공급을 우리 쪽으로 신규 공급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저기 신규라는 거는요, 장기거든. 나중에 단기, 장기 공부하겠지만요, 우리가 장기라는 거는 신규 공급이 가능한 기간을 장기라 그래. 그래서 신규 그러면 그거는 장기입니다. 신규 공급은 장기. 그러니까 유량이 되겠죠. 신규 공급은 유량이에요. 자, 그래서 저량, 유량 봤습니다. 저량, 유량. 됐습니까? 네. 얘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량 나오면 저량, 시점, 스톡, 단기. 유량, 기간, 플로우, 장기. 네, 이렇게 딱 기억을 해놓고 얘를 쫙 이렇게 외워두셔야 되겠다. 자, 유량, 저량까지 봤습니다. 넘깁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77페이지에 수요 함수와 수요 법칙 나오죠? 네, 여기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변수. 변수는 변하는 요인을 변수라 그래요.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거는 상수라 그럽니다. 상수. 네. 딱 고정되어 있는 건 상수. 변하는 건 뭐라 그런다고요? 변수예요. 이 변수는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그럼 독립변수는 뭐고 종속변수는 뭐냐면, 독립변수는 영향을 주는 변수예요. 영향을 주는 변수. 종속변수는 영향을 받는 변수예요. 이처럼 영향을 주고 받고 있죠. 독립변수가 영향을 주고 있고 종속변수가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이처럼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관계를 함수 관계라 그럽니다. 함수. 즉 함수 관계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이때 영향을 주는 변수를 뭐라 부르고요? 독립변수. 영향을 받는 변수를 종속변수라 그러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수요함수라는 걸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함수는 뭐냐? 종속변수가 수요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요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량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수요량.
수요량은 구매하려는 수량이라 그랬죠. 내가 또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 수량은 변하죠. 여러분 매일 똑같이 라면 2개 사야지, 내일도 2개 사야지 이렇진 않잖아요. 수요량은 변하죠. 수요량은 변해. 그러니까 변수야. 근데 이 수요량은 어떤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더란 말입니다. 그럼 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가격도 있겠고, 가격 변화. 자,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에 영향을 줍니까?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에 영향을 줍니까? 주죠. 이 외에도 많은 원인들에 의해서 수요량은 변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말을 바꿔 얘기하면 원인이 되고 얘는 뭐가 됩니까? 결과다, 이런 뜻이죠. 원인에 해당하는 게 독립변수고 결과에 해당하는 게 종속변수예요. 그럼 수요함수라는 거는 수요량이 변하는데 수요량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 둘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걸 알아보는 게 수요함수예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수요함수의 뜻은 그냥 수요량은 가격과 소득 이런 것들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한다. 이게 수요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교재 보시면 수요함수란 어떤 재화의 수요와 그 재화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관계를 말한다.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독립변수고 수요량이 뭐가 되겠어요? 종속변수고 이런 뜻이죠. 자, 그 밑에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 보이세요? 네, 그거 네모합니다. 자, 먼저 수요의 법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요의 법칙은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수요의 법칙. 자, 가격, 소득, 그 외 여러 것들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죠? 네. 맞습니까? 수요량이 변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독립 변수들 중에서 수요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가격 변화거든요. 가격이 수요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의 법칙이란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많은 원인들 중에서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거를 물어보는 게 수요의 법칙이에요. 수요의 법칙이 뭐라고요?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 왜? 가격이 제일 중요하거든. 가격 변화가. 그래서 수요의 법칙이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얘기한다. 자, 여기서 조금 조심할 부분은 뭐냐면요.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수요량과의 관계를 수요의 법칙이라 그러지, 뭐 아파트 가격과 빌라 수요량과의 관계를 수요의 법칙이라고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표현 어떻게 해요? 해당 재화의 가격과 해당 재화의 수요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물건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수요의 법칙이지 물건이 다르면 수요의 법칙이 아니다. 자, 그럼 봅시다. 과연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가격이 오릅니다.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겠죠? 감소하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네. 네, 이게 수요의 법칙이에요. 수요의 법칙. 그래서 수요의 법칙이 뭡니까?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인데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늘어납니다. 이게 수요의 법칙이에요. 수요의 법칙. 자, 그럼 보세요. 이 가격이 변하는 것도 변수, 수요량이 변하는 것도 변수죠. 독립 변수, 종속 변수라 그랬잖아요. 자, 이 두 변수의 관계를 보니까 가격이 변하는 방향하고 수요량이 변하는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두 변수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이처럼 두 변수의 관계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 둘의 관계를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부호로 나타내면 이거를 마이너스 관계라고 그럽니다. 마이너스 관계. 마이너스 관계. 한자로는 역이라고도 그럽니다. 역, 거꾸로다 이 말이에요. 역, 거꾸로. 지금 우리 이게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니까 함수죠. 이것도 함수잖아요. 이처럼 반비례 관계에 있는 함수를 감소함수라고 그럽니다. 그럼 얘들은 다 같은 말이다. 그죠? 반비례란 말이나 마이너스라는 말이나 역이라는 말이나 감소함수라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다. 똑같은 말. 자, 수요의 법칙 다시 정의합니다. 수요의 법칙이란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를 얘기한, 제가 계속 얘기한 이유는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다. 이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는 반대로 움직인다. 반대로. 그 이 둘은 반비례 관계고 마이너스 관계고 역의 관계고 감소함수다. 그렇죠. 여기 기초가 이렇게 딱 단단하게 돼 있어야 돼. 그래야 다른 거 해나갈 수가 있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 수요의 법칙이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인데, 이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자. 그래프로.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라고 그래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자, 제가 뭐와 뭐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다고요?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 그러면 이게 Y축이고 X축인데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니까 한 군데다가 가격 적고 나머지 한 군데는 수량 적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가격 적고 여기 수량 적어도 되고 여기 가격 적고 여기 수량 적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약속을 여기를 가격을 적기로 하고 여기를 수요량을 적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학이라든지 이런 그래프들은 약속이거든. 그럼 여기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이 그림은 뭐와 뭐의 관계를 그릴까요? 가격과 그렇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보다 보면 이런 그래프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이 축을 보는 거예요. 축을 보고 여기는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겠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지대고 여기는 거리다. 그럼 여기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그림은 뭐와 뭐의 관계를 나타낸 겁니까? 그렇지. 지대와 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걸 지대곡선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지대곡선은 지대와 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제가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는 가격이 오르면 수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자, 만약에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수량이 증가하죠. 자, 가격이 처음에 10,000원이었어요. 자, 가격이 10,000원일 때 소비자는 2개 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의도니까. 이 2개는 실제로 구매한 수량입니까?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 아닙니까?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 아니에요. 내가 가격이 10,000원이면 최대한 2개 사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가격이 7,000원으로 내렸어요. 자, 가격이 하락하면 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겠죠? 그래서 7,000원 할 때는 3개 사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요점이 되겠네요. 가격이 5,000원이면 나는 4개 사야 되겠다. 그러면 요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점들은 뭐와 뭐의 관계를 나타내는 점들인가요? 네, 전부 다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이것도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이것도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점들이다. 그죠? 그럼 이걸 쭉 연결해 봤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무슨 점들이 있었겠죠? 뭐 7,500원 할 때 몇 개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노란 선들은 전부 다 뭐와 뭐의 관계를 나타냅니까?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처럼 가격과 수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노란 선을 수요곡선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지, 수요곡선. 자, 그래서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선을 우리는 수요곡선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수요곡선이 뭡니까?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런 모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하향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하향.
우하향. 자, 그럼 보세요.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는 반비례 마이너스 역 감소함수였는데 이러한 관계를 그림으로 그린 게 수요곡선이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형태가 됐어요? 우하향의 형태가 되었다. 그래서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반비례라는 말이나 우하향이라는 말이나 마이너스 관계라는 말이나 우하향이라는 말이나 어떻다?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수요곡선은 우하향이에요. 우하향한다.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77페이지입니다. 수요 법칙 거기 보시면 굵은 글씨 한번 봅니다. 가격과 수요량이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즉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우리가 수요 법칙이라 그러는데 이 둘의 관계는 반비례더라. 이를 곡선으로 나타낸 게 뭐라고 돼 있어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를 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저기 여기 잘 안 보이시겠는데 여기다가 해볼게요. 네. 자,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수요량이 감소한다? 수요량이 감소하죠. 이게 수요의 법칙이죠. 맞습니까? 네, 이게 수요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볼 거냐면 가격이 오르면 왜 수요량이 감소할까? 이걸 지금 따라보는 거야. 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할까? 이유.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삼양라면 가격이 올랐어요. 삼양라면 가격이 상승하면 삼양라면 수요량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감소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수요의 법칙이에요. 그럼 삼양라면 가격이 오르면 왜 삼양라면 수요량이 줄어들까요? 지금 여러분들 얼추 다 말씀을 잘 하셨어요.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삼양라면 가격이 오르니까 신라면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 안 해? 하죠? 이게 대체 효과라 그래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삼양라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오르니까 삼양라면하고 비슷한 물건 신라면이 있더란 말이야. 이런 신라면을 대체제라 그래. 둘이 가격도 원래는 비슷하고 둘 중에 어떤 거를 사도 나는 관계없는 거를 대체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삼양라면 가격이 오르니까 신라면을 사버렸어. 이걸 무슨 효과라 그런다고요? 대체 효과. 그럼 시험에서 이제 어떻게 이걸 표현하느냐 이 말이에요. 시험에서는 삼양라면이 비싸서 신라면을 사버린 걸 대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삼양라면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대체제의 가격이 비싸게 느껴집니까? 싸게 느껴집니까? 싸게 느껴지거든요. 싸게 느껴져서 사람들은 뭘 사느냐? 대체제를 산단 말이에요. 대체제 수요량이 증가해요. 그래서 해당 재화인 삼양라면의 수요량이 어떻게 되었다? 줄어들었다. 이걸 우리가 무슨 효과라 그런다? 대체 효과라고 그럽니다. 대체 효과. 그럼 시험에서 대체 효과를 표현하는 건 이거예요.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져 이런 말.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지더라.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거는 대체 효과입니다. 대체 효과.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졌다.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진다. 그건 무슨 효과다? 대체 효과. 만약에요. 삼양라면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럼 삼양라면 수요량이 증가하겠죠. 그럼 이건 왜 증가했을까요? 신라면 사던 사람들도 이제 뭐 사러 온다는 겁니까? 삼양라면을 사러 오거든.
그것도 무슨 효과입니까? 대체 효과죠. 이제는 삼양라면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느껴져? 삼양라면이 싸게 느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삼양라면을 사러 온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게 느껴져 이런 말이 나오면 무슨 효과라고요? 대체 효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거 사러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자, 가격이 오르면요. 가격이 오르면 어저께 내가 신라면 한 개 1,000원 할 때는 신라면을 5개 샀어. 삼양라면을 5개 샀어. 근데 오늘 가니까 1,500원이야. 그랬더니 나는 3개밖에 안 샀다는 거예요. 왜? 돈이 없어서. 구매력이 없어서. 그걸 살 능력이 없어서 내가 못 샀다. 즉, 소득이 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가 못 사겠다. 이거를 소득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 가격이 오르니까 다른 거 사버렸다. 대체 효과. 가격이 오르니까 돈이 없어서 이제 많이 못 사겠다. 이게 무슨 효과? 소득 효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득 효과는 삼양라면 가격이 오르면 실질 소득이 감소해요. 가격이 오르면 실질 소득이 감소해. 실질 소득이라는 건 구매력을 얘기해요. 구매력이 감소했다. 실질 소득이 감소해서 삼양라면 수요량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실질 소득입니다. 이런 효과를 소득 효과라고 부릅니다. 소득 효과. 자, 그래서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는 게 수요의 법칙이잖아요. 네.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게 수요의 법칙 아닙니까? 그럼 가격이 오를 때 왜 수요량이 줄어드느냐?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단 말이야. 무슨 효과?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자, 대체 효과는 뭐냐? 가격이 올라서 비싸다. 그래서 다른 거 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이건 대체 효과. 자,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수요량이 줄죠? 그럼 왜 아파트 가격이 올랐을 때 수요량이 줄었느냐? 사람들이 빌라를 사러 가버린 거예요. 빌라. 이게 무슨 효과입니까? 대체 효과. 자,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야, 우리 수입으로는, 우리 소득으로는 아파트를 못 살 것 같아. 다음에 사자. 이게 무슨 효과? 소득 효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면 대체 효과. 실질 소득이 이런 말이 나오면 그렇지. 그렇게 기억해놔야 돼. 자, 교재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볼까요? 거기 소득 동그라미 3번에 77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기억 보겠습니다. 소득 효과 뒤에 보니까 실질 소득이란 말 보이세요? 네, 그 줄 딱 쳐놓습니다. 그러면 시험장에 갔는데 실질 소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대체 효과 이런 말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읽을 필요 없이 X야. 아시겠어요? 자, 그럼 대체 효과 보세요. 대체 효과.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와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재화. 자, 줄 칠게요. 다른 재화의 가격 줄 쳐야 돼요. 다른 재화의 가격. 그 뒤에 보니까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져, 뭐 비싸게 느껴져,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럼 다른 재화의 가격 이런 말이 나오면 무슨 효과다? 그렇죠. 근데 다른 재화의 가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소득 효과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그 질문 어떻게 된다?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장에 갔을 때 수험생들이 공부 좀 하고 간 사람들이 있잖아. 뭐 이걸 읽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거든.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재화의 가격이 나왔을 때는 그냥 대체 효과가 나와야 된다. 만약에 소득 효과가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재화의 가격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소득 효과를 한다 그러면 그냥 X인 거야. 읽고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말 자체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아프리카에 한국이 있다는 거 똑같은 얘기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안에 내용을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글자가 안 맞단 말이야. 실질 소득이라는 글자가 나와 있는데 대체 효과라는 글자가 나와 있어. 그럼 맞아, 틀려? 틀려요. 중간 걸 읽고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 그 말 자체가 이상해.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빨리빨리 풀 수 있어요. 자, 소득 효과, 실질 소득, 대체 효과, 다른 재화의 가격 이런 말이 나온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하는데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이 둘을 합쳐서 가격 효과라고도 그럽니다. 가격 효과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합친 거를 가격 효과라 그래요. 가격 효과.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합친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네, 가격 효과라고 부릅니다. 네. 자, 그래서 77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수요 법칙 성립 이유까지 봤어요. 한번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수요 법칙의 예외 이런 거 보입니까? 네, 이런 거는 신경 안 씁니다. 지금은. 네, 수요 법칙 예외는 시험에 거의 뭐 안 나옵니다. 네. 자, 그 다음 78페이지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있죠? 네, 이 부분은 중요하거든요. 메모하시고요.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좀 쉬었다 해야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